8일 만에 환자 수가 배로 뛴 일본. 코로나19 검사 수가 늘면서 확진자도 급증했습니다. 하지만 아베 총리가 공언한 하루 2만 건 검사 목표에는 여전히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인데요. 왜 그런지 속사정을 도쿄 이경화 특파원이 전합니다. 도쿄에서 감염자가 두 번째로 많은 미나토구 보건소. 직원 10여 명이 하루 250여 건에 이르는 상담 전화에 대응하느라 분주합니다. 진료와 검사받을 곳을 정하는 일, 그리고 확진자들이 입원할 곳과 구급차를 보내는 일도 모두 보건소 몫입니다. 적은 인원으로 이 모든 행정 업무를 다 처리하다 보니 검사까지 병목 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아베 총리가 긴급사태를 선언한 이후에도 하루 검사 건수는 목표치인 2만 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검사를 위한 전문 인력도 크게 부족합니다. 일본은 정확도가 높다는 이유로 유전자 증폭 방식, PCR 검사만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관련 장비를 다룰 수 있는 제한된 인력을 총동원하고 있지만 검사를 감당하기 힘든 실정입니다. 検査っていうふうにすごく国からは言われてるんですけども、検査の機械も足りないことと PCR を回せる検査技師が少ないっていうことを頭に少しだけでもいいので入れていただきたい。 부족한 병상도 문제입니다. 사이타마 시립보건소장은 병원에 환자가 넘치는 것이 싫어 검사 수를 억제해왔다고 언론에 실토하기까지 했습니다. 실태 파악의 첫걸음인 검사를 강화하려면 복잡한 단계를 줄이고 방식도 다양하게 바꿔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新型コロナウイルスに対して状況にあるかということを把握するためには、この PCR 検査と抗体検査両方とも重要であるということを申し上げたいと思います。 일본 정부는 뒤늦게 드라이브 스루 검사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결론이 나기까지 또 시설 준비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31번 환자 같은 경우에 오늘로 57일째 입원 중이거든요. 이게 보통 이렇게까지 치료가 오래 걸리는 건지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일반적으로 그렇게까지 오래 걸리지 않는데 우리 네. 2월 29일 날 909명이 환자가 발생을 해서 그 이후로는 격리 해제자도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은 했는데 네. 사실 그렇지 않고요. 30일 이상 치료하는 사람들이 23%나 된다고 해요. 네. 이건 치료가 잘 안 된다는 의미거든요. 중증으로 가서 치료가 안 된다면 그 부분이 이해가 갈 수가 있지만 증상이 아주 중증으로 가지 않으면서도 가벼운 증상, 뭐 장기침이라든지 미열만 있으면서 결국은 바이러스가 제거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이 오히려 더 우리 바이러스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부분이 될 수가 있고 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 바이러스가 아까 얘기한 그 재감염이라는 의미, 재확산 혹은 뭐 바이러스를 없애지 못하는 우리 몸의 면역력의 부족 이런 것들이 다 합쳐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의 이 현상, 우리나라만은 분명히 아닐 겁니다. 네. 중국에도 상당히 이런 케이스들이 많이 있었는데 네. 중국은 그 바이러스라든지 진단에 신빙성이 별로 없었고 우리나라 데이터가 신빙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연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어제 신규 환자가 30명 발생해서 사흘 연속 30명 안팎의 진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감염자 10명 가운데 7명 정도가 완치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역당국은 지금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시기라면서 세계가 우리를 주목하고 있는 만큼 이른바 조용한 전파를 찾아내기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승훈 기자. 네, 이승훈입니다. 네, 먼저 방역당국의 환자 공식 집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신규 환자가 30명 나왔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확인된 신규 환자는 모두 30명입니다. 전날 신규 확진자가 27명이었으니까 비슷한 수준입니다. 18명이 국내에서 확진됐고요. 해외 유입 환자는 모두 12명입니다. 이 12명 가운데 6명은 공항 검역 과정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누적 환자는 1,480명이 됐습니다. 이 가운데 해외 유입 사례는 모두 886명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사망자는 어제 하루 3명이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숨진 사람은 모두 211명입니다. 특히 어제 126명이 격리 해제돼서 감염자 10명 가운데 7명꼴로 완치 판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네, 지역별 상황도 알아보죠. 전날은 대구에서 신규 확진자가 1명도 없었습니다. 오늘은 어떻습니까? 대구 경북 지역의 신규 환자는 모두 10명입니다. 대구에서 7명이 나왔고요. 경북에서 3명이 또 확인됐습니다.
상대적으로 신규 발생이 많았던 수도권의 확진자 비중은 다소 줄어들었습니다. 서울 4명, 경기 9명입니다. 이 밖에 울산에서 1명이 나왔는데 이를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 확인된 신규 환자는 더 없었습니다. 최근 2주간의 주요 전파 경로 등에 대한 분석도 나왔죠? 예, 그렇습니다. 2주간 발생한 환자 가운데 해외 유입 관련자는 전체 54.6%인 581명입니다. 같은 기간 병원과 요양병원 등에서 감염된 환자가 30.7%인 326명입니다. 대구 달성군 제2미주병원 관련 감염자는 지금까지 모두 190명입니다. 환자가 176명이었고요. 직원이 14명이었습니다. 또 경기도 의정부 성모병원의 관련 확진자는 지금까지 모두 59명이 나왔습니다. 방역당국은 지금처럼 환자가 감소할수록 이른바 조용한 전파를 찾아내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세계가 우리 국민의 노력에 주목하고 있는 지금 주말 종교활동 자제 등을 다시 한번 호소했습니다. 또 각 의료기관에는 코로나19가 의심되면 적극적인 검사를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코로나19 검사는 건강보험도 되고 검사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이승훈입니다. 이 시각 현재 지역구 당선자는 이제 다 확정이 됐고요. 비례대표는 수개표가 진행 중입니다. 비례대표 개표도 지금 뭐 거의 막바지에 오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제 개표 상황을 쭉 보니까 미래통합당이 비례대표에서는 뭐 참패다 이런 게 아니라 1위를 달리고 있는 상황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정당 득표를 이제 많이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결과적으로 보면. 예. 그런데 이제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더불어시민당이라고 하는 비례위성당을 만들긴 했는데 열린민주당이 또 이제 나뉘는군요.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나뉜 거라고 이제 보면 열린민주당 의석까지 포함하게 되면 사실은 또 그쪽이 더 많다고 이제 봐야 그렇죠.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뭐 득표하고 이제 비슷하게 나오는데 그런데 이제 보면 정당 득표의 격차에 비해서 지역구에서 의석수 차이가 너무 확 나는 거죠. 그 얘기는 이제 그만큼 격전지가 이제 많이 있었다라고 이제 봐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제 미래통합당이 막판 악재를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 근소하게 이제 격차가 나는 지역에서 승기를 놓친 막판 악재라고 한다면 어떤 걸 역시 얘기할 수 이제 있을까요? 그 막말 파동이 이제 가장 컸다. 그리고 이제 그 직전에 있었던 공천 파동. 공천 파동이 한 번이 아니고 두 차례나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그 미래한국당 공천하는 과정에서 친한계 몇 명 더 집어넣으려고 한 번 또 그 공천 명단을 뒤집고 하는 과정에서 또 뭐 이렇게 한성교 전 대표가 그만두고 뭐 이래서 한번 시끄럽던 적이 있고 또 다시 이제 미래통합당 공천 관련해서도 또 한 번 김정인 위원장을 영입하는 과정에서 사천 논란이 유발되면서 김영호 공관위원장이 그만두는 이런 것들이 이제 누적이 된 거죠. 그래서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흔히 하는 얘기로 이제 가랑비에 옷 젖는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이제 격전지에서는 몇십 표, 몇백 표 차이로 이번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결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 데서는 이게 중도층의 표심을 상당히 이게 많이 좌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디테일에서 굉장히 처리를 잘못한 것들이 누적돼 가지고 이런 결과를 좀 낳은 거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뭐 비례대표 개표 현황도 저희가 그래픽을 통해서 계속 보여드렸는데요. 뭐 보니까 선거 막판에 오니까 열린민주당 지지율이 이제 많이 좀 내려가고 더불어시민당 쪽으로 전략적으로 몰표를 준 모습이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 관련해 가지고 뭐 이해찬 대표 비롯해서 여당 지도부가 계속 홍보전을 강화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열린민주당은 뭐 우리의 적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시그널을 계속 보냈고 그 얘기는 뭐냐면 지지층들에게 이제 신호를 보낸 거죠. 결국 이제 더불어시민당을 지지해주지 않으면 문재인 대통령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이제 호소 그런 것들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게는 상당히 좀 호소력을 좀 가졌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또 적지 않은 청와대 출신 인사들이 나와서 크게 선전을 좀 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사실은 이 부분은 워낙부터 좀 논란이 좀 있었죠. 그러니까 너무 대거 이렇게 그 청와대 출신들이 이번에 나오고 공천을 받고
그래서 대거 당선되면 네. 과거 뭐 친박계가 이제 진박공천 통해서 이렇게 영입돼가지고 대거 당선된 거하고 뭐가 다르냐. 이것도 역시 이제 계파 갈등을 좀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다라고 하는 지적이 좀 있긴 있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실제로 대거 공천이 이루어졌고 예. 또 이제 이 사람들이 또 많이 이제 당선이 된 거예요. 대표적으로 뭐 고면정 대변인도 좀 있습니다만 네.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이라고 이야기되는 사람들이 대거 지금 다 이제 당선이 되지 않았어요. 윤관영 전 실장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고. 이렇게 되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이제 국정 수행에는 조금 더 힘을 받게 되는 것은 분명해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 뭐 의석도 워낙 많이 늘어난 데다가 또 그 의원들 상당수가 또 청와대 출신이고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 직할 체제로 거의 당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이제 조성이 되는 거예요. 당내 역학 구도가 조금씩 변화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이번 정부 들어서는 과거 정부하고는 달리 예. 그러니까 당청 간의 갈등이 거의 없었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뭐 그거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본인이 이제 대표 시절에 약간 이제 친문 인사들을 많이 영입을 하고 하면서 이제 이미 어느 정도 이제 그 기반이 닦였는데 예.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이제 그래서 당청 갈등이 너무 없는 것도 이게 또 문제가 아니냐. 건전한 그 정도의 어떤 긴장 관계는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을 정도로 청와대 주도로 좀 움직였는데요. 그 청와대 주도의 전국 운영이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죠. 네. 그래서 약간 좀 우려가 되는 그런 지점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의 효율성을 따지면 그렇게 처리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을 수 있고 또 유권자들도 뭐 당분간 그걸 용인하겠다라고 지금 이번에 표심을 이제 준 거나 다름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허용을 좀 한 거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그렇더라도 그러니까 늘 잘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조금 간혹 이제 잘못하는 경우가 발생했을 때조차도 이게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질 수 있다. 그래서 네. 그거는 앞으로 상당한 위험 변수로 좀 이제 작용을 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 역대 정권을 보더라도 보면 이제 그 임기 후반에 가서 레임덕에 이제 휩싸이게 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측근 비리라든가 측근들의 월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논란이 되곤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런 위험 부담은 더 지금 지게 생긴 그런 그 상황이다. 그런 위험 요소는 예. 더 커졌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청와대 출신 후보들의 선전 그리고 또 이제 주목받는 후보를 또 하나 꼽자면 이런 제목 내일 실릴 것 같습니다. 돌아온 이광재. 이건 네. 어떤 의미일까요? 이광재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예. 야망이 상당히 있죠. 예, 그래서 아마 강원지사를 하기도 했었습니다만 이번에 당선돼 돌아오면서 사실은 대권까지 꿈꾸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돼요. 예. 그와 관련해서 뭐 나름 준비를 꽤 했다라는 이제 그런 소문도 좀 들리고 그래서 예. 약간의 이제 악재들은 좀 있지 않습니까? 본인이 이제 그동안 뭐 약간 사면도 이제 받게 되는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기도 했는데 예. 어찌됐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지금 면죄부를 지금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당선을 계기로 해서 당내에서 그 나름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그런 그 굉장히 공격적인 정치 활동에 나설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또 통합당 쪽에서 보면은 뭐 홍준표 후보도 그렇지만 공천 안 줘갖고 나 무소속이라도 나갈 거야 했던 사람들이 대거 이제 살아서 돌아왔잖아요. 네. 원래 통합당 측에서는 와도 안 받겠다 했었는데 지금은 사정이 좀 달라진 거겠죠. 그럼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이미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언제나 이제 그렇게 얘기는 해요. 예. 무소속 나가서 이제 당선돼서 되돌아오겠다 그러면 당 쪽에서는 선거 직전에는 안 받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그런데 이제 선거 결과 뭐 별로 이렇게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다라고 전제한다면 그때는 좀 현실론으로 이제 돌아서는 거죠. 그래서 현실적인 필요에 따라서 복당을 이제 허용하게 되는 이제 이런 상황인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뭐 워낙 참패를 했기 때문에 예. 그 무소속 한 석이라도 좀 아쉬운 상황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다 받을 것으로 이렇게 보이는데 이 무소속이 이번에 그 사실은 막판에 미래 그 통합당 같은 경우에 많이 발생했어요. 의외로. 네. 근데 이게 사실은 공천 갈등하고 다 연관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공천 갈등이 심해지면서 당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지도부에 예. 대한 그러면서 이제 나가서 그러면 내가 무소속으로 해도 당선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많이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당선돼서 뭐 돌아온 분들은 그래도 나중에 당에 이제
보탬이 되는데 사실은 무소속으로 나가서 본인도 떨어지고 이쪽 표를 또 잠식을 해가지고 상대적으로 반대편 후보를 유리하게 해준 그런 경우도 또 꽤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건 이제 다 숨겨져 있어서 잘 보이진 않는데 그 때문에도 이번에 그 미래통합당이 상당히 의석수에서 손해를 좀 많이 봤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한 명의 이제 눈에 띄는 당선인을 보자면 뭐 검찰 개혁 완수를 내걸었던 황운하 후보가 또 당선이 됐잖아요. 이렇게 되면서 물론 지금 뭐 민주당이 압승해서 검찰 개혁에 힘을 받겠지만 이 부분이 더 탄력을 받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뭐 이제 김남국 변호사의 이제 경우도 그렇고 이제 사법 개혁 관련한 인물들이 이제 이번에 다 이제 살아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국회에 입성하게 되면 그쪽으로 조금 더 힘이 실리는 것은 이제 맞습니다. 근데 황운하 전 그 청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약간 논란의 여지들이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에 이제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돼 있는 이제 이런 상황이고 그 수사가 지금 진행 중이다가 잠시 이제 총선 국면을 맞아서 중단이 돼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워낙 이제 임종석 전 실장까지 이제 수사가 이루어지고 뭔가 이렇게 법적인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일단 뭐 그 기소 여부도 지금 총선 뒤로 미루지 않았습니까? 검찰 쪽에서. 그래서 이게 진행 중인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서는 지금 이제 이 황운하 전 청장 같은 경우에도 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 부분이 좀 남아 있고 그런 상태에서 일단 이제 당선이 되고 나면 오히려 이제 검찰 수사에 영향을 미쳐서 그러니까 자기가 일종의 군명 활동을 이제 하게 됨으로 해서 수사에 약간 좀 장애를 초래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우려도 일각에서는 좀 제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이제 검경 갈등과도 또 연관이 있는데요. 사실 이 검경 갈등 더 나아가서 이제 검찰 개혁까지도 사실 이번 총선 결과에 따라서 뭐 탄력을 받든지 또는 제재를 받든지도 할 수 있는 부분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미 뭐 검찰 개혁은 상당히 진행된 거 아니겠습니까? 추미애 장관이 이제 취임하고 난 이후에도 굉장히 드라이브를 많이 걸었기 때문에 많이 진행이 된 상태고 조국 전 장관도 얘기했다시피 뭐 제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지금 다 마무리가 된 상태라고 이제 봐야 됩니다. 다만 이제 인적인 청산이 덜 됐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죠. 대표적으로 뭐 윤석열 청장 같은 인물이 이쪽 이제 그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보기에는 개혁에 좀 저항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쪽으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갈 가능성이 높죠.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인적 구성으로 볼 때 그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거기서 앞장섰던 사람들이 되고 당선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는 잘 처리하지 않으면 오히려 이게 좀 역풍이 불 수도 있는 사안이라는 거. 그런 점 정도는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인지를 잘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검찰 개혁을 내걸었던 황운하 후보 당선 소감 들어보겠습니다. 낙후된 중구를 부흥시키는 것이 아무래도 급선무일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저의 선거 출마를 집요하게 방해했던 검찰권 남용, 검찰의 횡포에 대해서 국회에 가서 반드시 바로잡겠습니다.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 표심을 하나하나 가슴에 가로새겨서 신뢰받는 정치, 품격 높은 정치, 그래서 중국민들이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네, 아직 총선이 다 끝나진 않았지만 일단 지금까지 진행된 결과를 보면요. 이 앞으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그 개혁 과제들이 조금 더 힘이 실릴 것 같은데 저희가 주목할 만한 개혁 과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가장 우선적으로는 역시 이제 검경 갈등과 관련해서 이제 조정을 하는 것 그리고 이제 검찰 개혁 좀 미진하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을 마무리 짓는 이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그 연장선에서 지금 가장 역시 뜨거운 쟁점이 될 것은 공수처. 지금 뭐 법안은 통과가 됐습니다만 아직 이제 설치가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7월 정도까지는 이제 설치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당장 이제 그 인선 작업에 이제 곧바로 착수를 하지 않을까 싶고 그 과정에서 지금 이제 야당하고 약간 좀 갈등이 좀 빚어질 가능성이 좀 없잖아 있죠. 야당 쪽에서는 계속 지금 공수처 이거 뭐 폐지시켜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번 그 원구성되고 나면 21대 국회에서 제일 처음 뜨거운 쟁점으로 대두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진보 진영 내에서 검찰 개혁 못지않게 지금 중요하다라고 또 생각하는 것이 언론 개혁 같아요. 언론 개혁. 그분들이 생각하는 언론 개혁은 이제 뭐냐면 이른바 이제 보수 언론들의 지나치게 편향적인 그런 보도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다라고 좀 인식을 좀 하고 있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뭔가 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좀 없잖아 있고 그렇게 되면 또 이것 또한 이제 보수 진영하고 충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이 이제 되는 거죠. 네. 네. 끝으로 이제 이 부분을 좀 짚어볼게요. 성적표는 나온 거고 여야 각각의 과제가 주어진 것 같습니다. 물론 야당엔 더 무거운 과제가 주어진 것 같은데 어떤 과제인지 좀 정리를 해주시죠. 야당은 그야말로 이제 뭐 간판 정도 가는 정도가 아니고 근본을 이제 혁신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앞서도 얘기가 쭉 나왔습니다만 혁신한다 하면서도 사실은 뭐 별로 내용 면에서 혁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장 결정적으로 친박계 청산 안 이루어진 것이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속도를 이제 낼 것이다. 그리고 내야 한다.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제 곧바로 이제 그 차기 대선 체제로 그대로 넘어가면서 이제 어떤 새로운 어떤 그 대권 주자군도 좀 이제 대두하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그 이른바 당내 사정 때문에 해야 될 일을 안 해서는 또 곤란하겠죠.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패배한 요인 중에 하나는 대안정당으로서 어떤 그 면모를 못 보여줬다는 거 아니겠어요? 무조건 비판만 하고 뭔가 대안을 제시를 못했는데 경제정책도 마찬가지고 또 뭐 다른 사안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와 관련해서도 아마 이제 정책부적인 부분에서 조금 더 내실화를 하는 그런 작업들을 좀 해야 될 것이다. 이념 정체성을 재정립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작업까지 다시 해야 되는 그런 과제가 있는 거고요.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일을 하기 굉장히 좋은 그런 조건이 갖춰진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꼭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이제 권력이 너무 이제 과해지다 보면 이제 무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꼭 이제 뒷말이 나오거나 뒤탈이 발생할 수 있는 그거 뭐 역대 정권에서 우리가 늘 보지 않았습니까? 또 뭐 레임덕 관련 사건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보면 주로 측근 비리라든가 뭐 측근의 직권남용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주의를 많이 해야 될 거다. 그리고 국회를 이제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지나치게 독주하면 그것도 점점 그 국민들 민심이 멀어지게 하는 그런 요인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주의를 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성적의 희비를 떠나서 민심이 준 성적표 그 무거운 책임감을 여야 모두 좀 무겁게 받아들여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이종훈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본 내 코로나19 감염자가 10,000명을 넘어선 가운데 아베 일본 총리가 긴급 사태를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런 갑작스런 결정의 배경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일본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경화 특파원. 네, 도쿄입니다. 네, 예고 없이 이런 방침을 밝혀서 더 의문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아베 총리의 이번 결정 어떤 이유입니까? 네, 아베 총리가 긴급 사태를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밝히면서 가장 큰 이유로 꼽은 것이 이달 말부터 시작되는 골든위크 연휴입니다. 다음 달 6일까지 이어지는 일본 최대 연휴 기간 동안 사람 간의 이동을 최대한 억제할 필요가 있다는 건데요. 전국 확대 결정은 지난 7일 도쿄와 오사카 등 7개 지역을 대상으로 사상 처음으로 긴급 사태를 발령한 지 9일 만입니다. 당시 아베 총리는 사람 간의 접촉을 70에서 80%까지 줄여야 감염 확산을 억제할 수 있다고 강조했지만 긴급사태 일주일을 넘긴 지금도 이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배경으로는 현금 지급을 둘러싼 연립여당 내부의 갈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소득이 절반 이상 줄어든 가구에 30만 엔을 지급하기로 하고 예산 편성도 끝난 상태인데요. 연립여당인 공명당이 여기에 강력히 반발해 전 국민에게 10만 엔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공명당의 모체인 창가학회 회원들이 혜택을 보는 사람이 너무 적다며 강하게 불만을 제기했기 때문이라고 마이니치 신문 등 일본 언론이 전했습니다. 공명당의 강한 압박에 결국 전 국민 지급으로 방침을 급선회했고 그 명분이 필요해서 아베 총리가 긴급사태 전국 확대를 정치적으로 결정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각 지자체에서도 전국으로 이 지침이 확대된다니까 좀 당황할 것 같은데 지금 반응 어떻습니까? 네, 지난 7일 도쿄와 오사카 등 7개 지역에 처음으로 긴급사태가 발령될 당시에는 이미 대도시를 중심으로 감염이 빠르게 확산 중인 상황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총리의 긴급사태 선언이 너무 늦었다는 비판이 쇄도했는데요. 이번은 상황이 좀 다릅니다.
아직 환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은 이와테현, 그리고 아직 한 자릿수에 머물고 있는 도토리현 등 지방 상당수는 대도시와 사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국 확대로 긴급사태 발령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지역 상황을 무시한 조치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휴업 요청에 따른 보상을 정부가 책임지지 않는 상황에서 재정 여력이 낮은 지자체에서는 취할 수 있는 대책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할지 말지를 놓고 의견이 분분했던 이 드라이브스루, 이 차량에 탑승한 채 이뤄지는 진단 검사를 결국 일본 정부가 인정하기로 했죠. 네, 그렇습니다. 일본 후생노동성이 드라이브스루 검사를 해도 좋다는 내용의 공문을 지난 15일 각 지자체에 보냈다고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의료 전문가들은 검사 수를 늘려야 정확한 실태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드라이브스루 방식을 포함한 다양한 검사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일찍부터 주장해 왔는데요. 하지만 일본 정부는 검사 수를 늘리면 환자 수도 같이 늘기 때문에 그동안 검사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나고야시 등 각 지자체에서 독자적으로 드라이브스루 검사를 시행하겠다고 나서자 정부가 결국 받아들이는 모양새가 됐습니다. 문제는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인력을 각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 얼마나 검사 수를 늘릴 수 있을지는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